비파형 동검의 주인은 왜 이름이 없을까요? 칼은 말이 없지만 무덤은 꽤 많은 걸 남겼죠. 오늘은 그 침묵 속 권력의 흔적을 따라가죠. 청동기 시대에는 이름보다 물건이 먼저 보입니다. 기록은 차갑고 칼과 돌이 대신 말하거든요.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와 요령에 퍼졌고요. 그 모양은 칼보다 표식에 가까웠다는 해석도 있죠. 고인돌은 그 표식을 거대한 돌 아래 묻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의 모양부터 봐야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칼의 주인은 왕이었을까요? 사서에는 이 시대 개인 이름이 거의 보이지 않죠. 남은 건 무덤 크기와 껴묻은 물건의 차이였고요. 큰 돌을 움직일 사람들을 모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왕국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기록 속 제도까지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초기 정치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작은 마을 몇 개가 한 권력에 묶였을 수 있죠. 그 묶음이 강하면 지배층의 힘도 커졌겠고요. 약하면은 제사와 교환을 맡은 우두머리였겠죠. 비파형 동검은 그 경계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기라면은 싸움의 힘, 표식이면은 권위의 힘이죠. 보고학은 그래서 단정 대신 범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왕일 수도 강한 우두머리일 수도 있어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 지역마다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립니다. 중국 사서의 고조선 기록도 후대 시선이 많고요. 동검 주인을 곧바로 고조선 왕이라 쓰진 못하죠. 다만 권력의 방향은 분명히 보입니다. 큰 무덤, 귀한 청동기, 조직된 노동이 한 곳에 모였죠. 배경은 농사였습니다. 남는 곡식이 힘이 됐죠. 청동은 누구나 만들 수 없는 비싼 기술이었고요. 재료와 장인을 붙잡은 쪽이 위에 섰을 겁니다. 비파형 동검은 그 기술에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이었죠. 실제로 모양은 중국식 고등칼과 달랐습니다. 허리가 잘록한 형태가 지역 정체성을 보여줬고요. 같은 칼이 퍼졌다는 건 교류망도 있었다는 뜻이죠. 교류는 선물이기도 하고 압박이기도 했을 겁니다. 돌무덤은 그 권력의 무대를 땅 위에 세웠고요. 작은 마을 사람들도 그 돌을 매일 받겠죠. 보이는 무덤은 산 사람에게도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제사와도 연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죽은 이를 기리는 일이 권위를 되살렸을 테니까요. 권력은 칼끝보다 기억을 붙드는 데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청동은 여전히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죠. 방어를 위한 울타리와 높은 곳의 마을도 보입니다. 갈등이 없었다면 그런 선택은 덜 필요했겠죠. 그래도 전쟁 국가였다고 말하긴 아직 이릅니다. 농사, 제사, 교환, 방어가 한데 묶인 사회였어요. 그 중심에 이름 없는 지배층이 있었던 겁니다. 반전은 칼이 실전용만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일부 동검은 무덤 안에서 상징처럼 놓였거든요. 손에 쥔 무기보다 신분을 보이는 표지였을 수 있죠. 제작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푸집과 합금 지식이 함께 움직여야 했고요. 그 지식을 가진 장인은 사회 안에서 귀했겠죠. 지배층은 그 기술을 통해 멀리까지 연결됐고요. 한 지역의 유행이 다른 지역 권위가 됐습니다. 이런 물건은 단순한 장식품으로 끝나지 않았죠. 누가 가질 수 있는지가 곧 서열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은 더 큰 숫자를 요구했습니다. 돌 하나가 개인 힘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먹일 곡식, 부를 사람, 지휘할 손이 필요했죠. 그래서 거대한 돌은 권력의 영수증처럼 남았습니다. 칼은 작고 고인돌은 그 힘을 크게 보이게 했죠. 사건은 장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죽자 마을은 평소보다 크게 움직였겠죠. 돌을 옮기고 구덩이를 파고 물건을 골랐을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산 사람에게 서열을 가긴 했겠고요. 가장 귀한 물건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묻는 순간 권력은 계승됐겠죠. 죽은 주인의 물건이 남은 집단을 묶었으니까요. 하지만 후계자의 이름도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배열로 그 빈칸을 읽을 뿐이죠. 그래서 한 무덤의 위치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정적 인물은 이름 없는 장례 지휘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칼을 든 전사보다 더 큰 힘을 가졌을 수 있죠. 사람을 부르고 순서를 정하고 제사를 맡았으니까요. 그 자리가 곧 다음 권력의 출발점이 됐겠죠. 이름 없는 지배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었을 겁니다. 가족, 장인, 제사 담당자가 함께 권위를 만들었죠. 누군가는 곡식을 관리했고 누군가는 칼을 만들었고요. 누군가는 이웃 집단과 교환을 이끌었을 겁니다. 이 역할들이 겹치면 작은 정치체가 생겨납니다. 국가 전 단계지만 이미 단순 마을은 아니었죠. 기록이 침묵해도 구조는 이미 말을 합니다. 권력자는 이름보다 역할로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 점이 초기 정치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고요. 후대의 왕권은 이런 역할 위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무명 인물들이 다음 역사의 바닥을 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은 무덤 밖 일상까지 바꿨습니다. 누가 일하고 누가 지시하는지가 더 또렷해졌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제도로 굳어졌을 겁니다. 다만 제도라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글로 남은 법이나 관직 이름은 확인되지 않거든요. 확실한 건 격차가 물건과 공간에 새겨졌다는 점이죠. 큰 무덤은 높은 자리를 눈에 보이게 만들었고요. 작은 무덤은 같은 공동체 안의 차이를 남겼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사회가 바로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정치는 왕관보다 먼저 사람을 나누는 방식에서 시작됐죠. 사라진 기록은 이 지배층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죠. 왕, 군장, 제사장 중 어느 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말이 틀리면 사회의 크기도 잘못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물과 무덤을 함께 봅니다. 칼만 보면은 전사, 무덤까지 보면은 지배층이 보이죠. 마을까지 보면 노동을 조직한 권력이 드러납니다. 지역까지 보면은 교류망과 경쟁이 이어지고요.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단서가 겹쳐야 합니다. 그 겹침 속에서 초기 정치체의 윤곽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름의 빈칸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면 안 되겠죠. 대신 남은 물건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 태도 덕분에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들은 분명 이름 없이도 권력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은 한국 청동기 사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왕명보다 오래 버틴 생활의 질서였죠. 도를 세우고 청동을 다룬 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 기술과 기억이 뒤에 정치 질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한계를 봐야 합니다. 칼은 말을 하지 않죠. 같은 물건도 지역에 따라 뜻이 달랐을 수 있고요. 전사의 표식인지 제사장의 도구인지 늘 묻습니다. 무덤이 크다고 주인이 늘 강한 왕은 아니었고요. 노동은 믿음, 친족, 압박으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의 층을 나눠야 합니다. 확실한 층에는 유물의 형태와 출토 위치가 있죠. 조심스러운 층에는 권력 구조의 해석이 있고요. 가장 위험한 층은 이름과 감정을 꾸며 넣는 일입니다. 그 선을 지킬 때 역사는 더 믿을만해집니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사회는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죠. 비파형 동검은 그 변화의 날카로운 표식이었고요. 보인돌은 그 변화를 눈에 보이는 돌로 고정했습니다. 두 단서가 만나면 이름 없는 권력이 보입니다. 그 권력은 아직 왕국보다 느슨했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을보다 넓은 질서를 만들 만큼은 강했습니다. 이 중간 단계가 뒤에 고조선 논의로 이어지고요. 왕을 칭한 시점도 여기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비파형 동검의 주인은 그 질문의 앞자리에 서 있죠. 정리하면 이름은 없지만 흔적은 강합니다. 칼은 기술과 교류, 지위를 함께 품었고요. 보인돌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땅에 새겼습니다. 두 유물은 초기 정치체를 보여주는 강한 단서죠. 단, 그것을 곧바로 왕국이라 부르면 앞서갑니다. 이름 없는 지배층은 왕권 이전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 질서 위에서
고조선의 왕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다음 편은 고조선이 언제 왕을 칭했는지입니다. 기록과 유물이 부딪히는 더 큰 균열이 이어지죠. 역사는 남은 증거로 오늘의 판단을 묻습니다.